김지우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 생활이 그녀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 김동수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큰형 김태석과 둘째형 김민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건네는 위로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간병이 끝났다는 것,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죄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남편 동수는 3년 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면서 지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지우야, 많이 힘들었지? 큰형 태석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42세의 그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다며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병든 동생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을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째형 민호도 옆에 섰습니다. 38세인 그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석보다는 자주 병문안을 왔지만 그 역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동수가 정말 편안하게 갔구나. 민호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아프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대답에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장례 끝나면 우리 한번 만날 시간을 가져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앞으로 계획도 얘기하고 동수 일도 정리해야 할 게 있으니까. 태석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험 같은 것도 처리해야 하고. 보험이라는 말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린 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느라 생활이 빠듯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자 사정이 있다며 미뤄졌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보험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우가 말하자 태석과 민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복잡한 일을 혼자 하면 힘들어. 우리가 도와줄게. 태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적극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동수가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 개 있긴 한데. 여러 개? 태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응.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준 것도 있고. 아, 그럼 꽤 될 수도 있겠네. 형제들의 관심이 갑자기 보험에 쏠리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간 힘들게 간병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 장례 끝나면 변호사 선생님 만나서 정리하자. 태석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응. 유산 정리할 때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날 밤 지우는 빈집에 혼자 앉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며 보낸 시간들, 점점 악화되는 병세를 지켜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형제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병원비가 부족해 전전긍긍할 때, 밤새 간병하며 쓰러져 갈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와서 보험금 얘기를 꺼내는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지우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이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지우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이 소개해준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우 옆에는 태석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인이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해 보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미리 제출한 보험 증서들을 검토한 후였습니다. 생명보험이 2억, 암보험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이 8천만 원이네요. 그 말에 태석과 민호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지우 역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총 4억 3천만 원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특히 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장 금액이 상당합니다. 태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지우 씨가 12,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들이 나머지 12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잠깐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제가 상속을 받나요? 배우자가 있는데? 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인이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녀도 없으니 형제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우는 멍하니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것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우 씨는 2억 1,500만 원, 태석 씨와 민호 씨가 각각 1억 75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박 변호사의 계산에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죠.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민호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태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의요? 예를 들어 간병을 누가 했는지,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지우는 태석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다만,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고인을 학대했거나 현저히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만 지우는 박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한 것,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돌본 것, 병원비와 약값을 혼자 감당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야, 우리도 나름대로 도움을 줬잖아.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병문안도 자주 왔고 병원비도. 민호가 거들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낸 병원비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지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태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적 절차부터 진행하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태석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법이 법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민호의 말에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간병하며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일일까요? 영정 속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석과 민호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지우는 그들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법적 절차대로만 끝날까요? 지우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3일 후 태석이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 민호도 올 거야.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지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태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태석의 집은 지우가 살던 오래된 연립주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와, 지우야. 앉아. 태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과 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네. 보험금 문제 말이야. 좀 이상한 게 있어.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지? 우리는 몰랐거든. 그건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들었던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태석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야? 계획이라니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동수가 병에 걸릴 줄 알고 보험을 늘린 건 아니야? 민호의 말에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을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우연치고는. 태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한다기보다는 정황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 어떤 정황이요? 동수가 병에 걸리기 직전까지 보험을 추가로 들었더라고. 그것도 지우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하기 시작했을 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봐, 그거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 태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건강검진?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하나 더. 그럼 이미 병에 징후가 있었다는 얘기네. 징후라기보다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궁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태석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보험 사기 말이야. 병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해, 지우야. 우리도 너를 도우려는 거야. 민호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만약 보험사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복잡해져. 그럴 바에는. 태석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합의하는 게 어때? 아베? 응. 법정 상속분대로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지우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했습니다. 형님들이 더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문제없이 해결하자는 거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지우가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소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 중요한 건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야. 태석의 말에 지우는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형님들이 모르세요? 물론 고생한 건 안다. 하지만 뭐예요? 결혼할 때부터 좀 이상했잖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너 나이도 어렸고 동수는 솔직히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잖아. 지우는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수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그 남자가 병에 걸려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태석의 말은 마치 칼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정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형님들이 저를 믿어주시면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믿어.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요? 보험사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게 복잡해져. 그럴 바에는 우리끼리 원만하게. 지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지우야, 우리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들었어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지우야.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태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저를 어떻게 봐요? 정말 저를 그런 여자로 봐요? 10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태석의 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지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우는 집안 곳곳에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국 영수증, 의료비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직접 쓴 일기장들을 찾아냈습니다. 동수는 병에 걸린 후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지우도 몰랐던 일기장이 서재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지우가 또 밤을 새웠다. 내가 기침을 심하게 해서 잠을 못 잤는데 지우는 등을 계속 문질러 주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2021년 6월 20일. 오늘 형들이 병문안을 왔다. 30분 정도 있다가 갔다. 지우는 매일 24시간을 나와 함께 보낸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겠다. 2022년 1월 8일. 지우가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그만두었다. 내 병세가 악화되어서 혼자 둘 수가 없어서다. 내가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다. 일기를 읽으며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또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속 관련해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간병 기록이나 의료비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이요. 아, 기여분 인정을 위한 자료군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가져오세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석, 민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셨죠? 지우야,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한번 확실히 하죠. 지우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태석이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만 해도 이게 3천만 원이 넘네요. 네, 모두 제가 냈습니다. 의료진들의 확인서도 있고 24시간 간병을 했다는 증명서까지.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지우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석과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021년 8월 3일. 형들에게 치료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적금을 해지했다. 박 변호사가 소리내어 읽자 태석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지우가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내 병원비 때문이다. 이 여자의 희생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형들이 한 달 만에 병문안을 왔다. 10분도 안 있다가 갔다. 지우에게 미안하다. 이런 가족들 때문에. 그만. 태석이 말을 멈추게 했지만 박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내가 죽으면 지우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형들이 지우를 도와줄까? 아니면 유산 때문에 괴롭힐까?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10년간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의료진들의 증언서입니다. 지우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지우 씨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와 간병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보호자는 처음 봅니다. 마이너스 담당 간호사장. 환자의 아내는 밤낮 없이 간병하며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오직 아내만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이너스 담당 의사. 박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여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속분을 늘려야 할 수준이네요. 태석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태석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민호도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형님들이 어디 계셨는지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 태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지우 씨의 기여분을 인정해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아니에요.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법정 상속분대로 하세요. 지우야? 다만 앞으로 저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말에 태석과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는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우의 말에 형제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의심 대신 감사가, 탐욕 대신 반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 한 주일 후 태석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줄래? 민호도 올 거고. 할 얘기가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어서 꺼려졌지만 태석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태석의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야, 앉아. 태석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지우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태석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우리는 형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상처만 줬어.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일기를 읽고 정말 부끄러웠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 지우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형님들, 아니야, 들어줘. 우리가 할 말이 있어. 태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 포기서야.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 포기요? 응. 우리는 동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양심이야. 태석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우야, 우리가 지난 3년간 뭘 했는지 생각해봐. 병문안도 제대로 안 갔고 병원비 도움도 안 줬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태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너였어, 지우야. 우리는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었어. 민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동수 일기를 읽으면서 정말 창피했어. 우리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너는 얼마나 헌신했는지. 형님들,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짜증도 냈고,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태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10년 동안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했잖아. 우리는 뭘 했어? 지우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지만 상속 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상속 포기는 안 돼요. 동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법? 보험금을 받으면 동수를 위한 일에 함께 써요. 동수를 위한 일? 네.
동수가 앓았던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후원이나 간병 가족들을 위한 지원. 태석과 민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동수도 그걸 원할 거야.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을 몫은 생활비로 쓰겠지만 형님들 몫은 그런 일에 쓰면 어떨까요? 지우야.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자격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죠. 동수를 진짜 형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동수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한 달 후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몫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석과 민호는 약속대로 자신들의 몫을 루게릭병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식 날 세 사람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고 김동수 씨를 기리며 기부해 주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에 지우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기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석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해지네. 저도요, 형님.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민호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석과 민호는 정기적으로 지우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지우도 형제들의 가족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매년 동수의 기일에 함께 모여 글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형제들과 화해하며 얻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우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석과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동수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태석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동생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형이 되려고 해. 민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묘비에 새꽃을 꽂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후회하지 않아? 혼자서 10년을 감당한 거.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본 건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었잖아. 힘들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태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김동수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